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에 시장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많이 올라 연고점을 돌파했습니다. 3년 전 전 정부 출범 날은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만큼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불법 계엄으로 무너진 일상과 반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에 마침표를 찍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대영 라이브는 새 정부 탄생에 큰 역할을 한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성준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모경종 민주당 원내 부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시작하기에 앞서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대전환의 분기점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일전을 치른다는 각오로 비상경제 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면서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표방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입니다.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불법 계엄으로 특히 더 혼란스러웠던 지난 6개월, 그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용산 집무실을 둘러보고는 이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군요.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무시무시합니다. 국정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시장도 반응을 했습니다. 증권시장에 외국인 매수세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강하게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보죠. 임기 첫날이고 오늘 취임식이 아주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세 분도 다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새 정부 출범하는 그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이현주 최고위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12월 3일 그 내란 이후부터 벌써 한 6개월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정말 긴 시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는데 어쨌든 내란 종식의 첫 발을 디뎠다 이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그 국민들 살기 어렵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이제 코스피 얘기가 나왔지만 경제는 예측 불가능한 걸 가장 싫어합니다, 시장은요. 그래서 일단 예측 가능하게 되면서 많은 기대가 국민들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들이 많은데 지금 산업 재구조화의 어떤 그런 과제들도 있고 또 내수 진자의 과제도 있고 또 관세와 관련해서 상당한 어떤 기대와 우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저희가 책임감 있게 잘 해내야겠다. 다시 한번 또 정부 이 이재명 대통령께 기대도 하면서 저희가 열심히 좀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네. 박성준 의원은 유세 현장 사회 보던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예. 네. 뭐 저도 이제 유세 현장도 뛰어다니고 또 이재명 후보 당시에 대통령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는데 대한민국 이제 정치사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제 민주화 체제 이후에 여러 위기들이 있었는데 내란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그 가운데 이제 국가 정상화라고 하는 큰 역사적 과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국가 정상화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민주주의 이제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측면이 이제 가장 큰 이재명 정부의 과제이면서 예. 더 나아가서는 경제 문제도 매우 심각하죠. 이제 경제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가 어려운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이제 주가 시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기대가 있는 거고 경제 회복의 청사진이 그려지고 있고 또 하나 저는 이제 가장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국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예. 거죠. 그건 뭐냐면 위기의 요소가 사라지고 안정화되면서 경제의 모멘텀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 예. 첫 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대외 관계에서의 대미 관계, 대중 관계, 대일 관계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과거의 이념적 가치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윤석열 정권이 추구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실용주의와 더불어서 성과주의로서 그만큼 안보 문제가 됐든 외교 문제가 됐든 업적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 오늘 당선과 취임과 더불어서의 시장 반응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가 저도 큽니다. 예. 자, 모경정 의원 어떻습니까?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대선에서 보여준 민심도 여러 해석들이 가능할 것 같고요. 원래 투표는 전망적 투표 또는 회고적 투표가 이루어지는 장인데요. 이번에 이 청년들의 민심을 살펴봤을 때 전망적 투표보다는 회고적 투표가 더 많이 작용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동안에 민주당 정부가 보여왔던 또는 민주당이 보여왔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청년들이 아직은 신뢰를 조금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냉정한 분석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줄 이 국정 운영 그리고 여러 많은 모습들, 정책, 입법들에서 청년들께서 민주당이 그래도 많은 것을 준비해왔구나. 민주당이 우리의 생각과 동떨어져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야 앞으로 전망적 투표든 회고적 투표든 민주당에게 더 많은 후한 점수를 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자, 조금 전에 대통령실에서 첫 대변인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서 저희가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죠. 2025년 6월 4일 강유정 대통령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첫날인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취임 후 첫 번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TF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화통화로 금일 저녁 7시 30분까지 관련 부서 책임자 및 실무자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덧붙여 재난 및 치안, 재해와 관련된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해 광역 기초 지방정부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급 회의도 내일 오전 중 소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후 2시 30분에 합참 전투통제실을 찾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과 합참 의장으로부터 군사 대비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안보와 국방은 대한민국의 물리적 안전을 지키는 보루이기에 자기 자리에서 제 역할에 충성한 군에 대한 신뢰 회복과 우려 불식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제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군의 명예 회복에 주력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위원 전원의 사임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과 비상경제 점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의 나머지 사의는 반려하겠다 밝혔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죠. 일단 가장 눈에 띄는 점이 비상경제 TF를 바로 가동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의 첫 행정명령이라고 했는데 그만큼 시급한 과제라는 의미겠죠? 네.
사실 가장 지금 심각한 게 내수가 침체가 상당히 이번에 지난번에 이제 그 내란 이후에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그래서 시급하게 단기적으로 일단 내수 진작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남부 지역에 보면 제조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제조업체들이 산업 공동화 위기에 전부 다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개가 지금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 과잉 공급, 전 세계적인 글로벌적인 과잉 공급 현상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황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당연히 아시지만 그 관세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뭐 어쨌든 약간 늦춰질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7월 9일까지 관세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긴밀하게 또 준비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뭐 국제 금융 질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건설 관련된 것도 굉장히 침체되면서 지금 이제 도산 일로에 있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급하게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빨리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행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아마 예. 그것을 이제 바로 집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시행을. 당에서도 또 원내에서도 어떤 준비들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이걸 이제 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행정명령으로서 비상경제 대응 TF를 만들었느냐. 정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상황 진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아젠다를 얘기한다고 하면 먼저 제일 우선순위를 뭐를 할 거냐에 대한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경제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비상한 상황이고 비상 대응을 해서 비상한 결정을 통해서 비상한 추구를 해야 된다는 시점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TF를 구성해야 된다는 건데 정말 경제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경제 정책을 볼 때 단기 정책, 장기 정책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뭐를 하느냐? 장기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단기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 그것이 예.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단체의 이제 수장들을 오늘 소집을 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에 대한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상한 종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첫 긴급 명령이다. 이렇게 행정명령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현장을 다녀보면 그냥 그럭저럭 살만한데 뭘 경제를 살린다고 하냐 이런 분들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럭저럭 살만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진짜 살만 나는 나라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을 때 정당한 대가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많은 것들이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첫 번째 행정명령을 경제 관련된 메시지를 내신 것도 있고 동시에 우리 민주당이 그동안에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렸던 것은 민주당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민주당이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여러 가지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예. 사실은 이제 대선 동안에는 우리가 약간 비전, 장기적,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공약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런데 실은 이제 후보,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시죠. 대통령께서 선거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로 심각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느끼시고 이 어떤 긴급하게 대응을 빨리빨리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저 생각은 후보 시절부터 계속 말씀을 좀 하셨어요. 네. 네. 그것을 이제 집권하자마자 바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첫 행정명령이라고 표현했고 관련해서 지금 속보로 저희가 지금 전해드리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도 대변인의 첫 브리핑에 첫 메시지가 바로 비상경제 TF 즉시 가동이었습니다. 자, 국민 통합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취임식은 오늘 국회에서 열렸고 취임 선서 위주로 간략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부 요인과 정당 대표, 국회의원 등 한 300명 좀 넘는 인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오전 6시 21분에 즉각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하루를 저희가 영상으로 짤막하게 준비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웃으세요.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주 연락드릴 테니까 자주 시간 좀 내주시고요.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국민 통합과 또 국가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합니다. 적절하게 같이 또 협업하면서 국정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국민 대통합이 절실할 때라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습니다. 그 비빔밥에 육회가 꼭 들어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유쾌한 비빔밥으로 즐거운 정치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육회도 준비해 주시죠. 네, 아니 저 강원도 횡성 육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예.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경중 의원님. 네. 취임 선서 직후에 대통령이 국회 청소 노동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 일정인가요? 일단 제가 이게 즉석에서 이루어진 일정인지 아니면은 계획된 일정인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철저하게 계획된 일정이라고 하세요. 예. 기본적으로 후보 이제 대통령의 가족도 청소 노동자셨던 분도 있고 본인이 소년공으로서 살아온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진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평소에 대표 시절도 마찬가지고 대표 이전에도 마찬가지고 매일 마주했던 청소 노동자분들 그리고 방옥가 직원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멀리 가지 않겠다. 가까이 있는 분부터 만나겠고 그분들부터 챙기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한 걸로 해석합니다. 계엄 때 특히 좀 고생을 하셔서 이렇게 만났다는 해석도 있는데 맞나요? 계엄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많은 분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 방옥가의 직원분들이 또 도와준 것도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항상 가지고 계셨던 걸 제가 옆에서 많이 들었고요. 특히 청소 노동자분들과 만날 때마다 오히려 먼저 청소 노동자분들께서 대표 시절에도 반갑게 맞이해 주셨던 거를 항상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계셨거든요. 그 지점에 대한 하나의 응답이자 선물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그 사진을 잠깐 보는데 저 지나가는 사진인데 이제 악수하는 사진 중에 그 청소하는 분인데 우리 이제 국회 2층에 이제 본회의장 2층에 원내대표 당대표실에 있는데 저분이십니다. 왼쪽에 계신 분이. 예. 저분이 이제 청소를 주로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매일 인사하고 하는 분인데 특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인사하는데 워낙 익숙한 분들이고 평소에도 따뜻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오늘 야당 대표들 또 국회의장이 참석해서 오찬을 함께 했는데 육회 비빔밥이 메뉴였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래 이런 식의 개그, 위트 이런 것들을 잘 하나요? 유쾌한 통합을 위해서 육회 비빔밥을 만들자. 네. 예. 약간 아재 개그. 예, 아재 개그인 네. 것 그래도 같아요. 되게 이제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는데요. 나중에는 익숙해지면 아, 금방 익숙해지면은 알아듣습니다. 네. 예, 알아듣고 네, 또 재밌게 또. 재밌게 웃으시고요. 네. 원래 개그의 기본은 기세와 반복이거든요. 박찬대 대표님은 기세와 반복을 아주 잘 이용하시는 아재 개그의 달인입니다, 달인. 예, 육회 비빔밥으로 유쾌한 통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결국 대통령과 야당의 관계도 있지만 네. 여당과 야당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떤 식의 이제 통합 혹은 협치 행보를 할까가 굉장히 궁금하고 사실 주목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구상들을 한 말씀씩 말씀해 주신다면요.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민 통합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 그런 국민들이 하는 목소리, 또 그들이 지향하는 바, 그들이 원하는 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골고루 또 듣고 그다음 경청하고 그것을 반영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식의 어떤 통합은 그래도 굉장히 나름대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국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벌써 이제 이
뭔가 대립전선이 막 형성되고 약간의 말에 또 가시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는 일단은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 절차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절차대로 이렇게 해서 다수결로 이렇게 진행을 할 때는 나와서 반대 의견을 토론도 하고 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되고 하는데 그것이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결과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계속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저항을 하고 하게 되면 사실 통합이 되게 요원해지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절차적 민주주의 잘 지키는 게 중요하고 그 절차에 의해서 또 정해진 어떤 결과 이런 것을 좀 존중하는 서로 간에 저는 서로 좀 존중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아까 경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모두의 성장이라는 거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후보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취임식에서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정부가 되게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성장하면 뭔가 이렇게 기업의 어떤 그 사용자 위주의 성장, 그다음에 그 노화 사하 간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어떤 갈등이 있다든지 그럼 성장이냐 분배냐 이런 식으로 논란을 막 벌이고 하는데 성장과 이 분배는 상호 보완 관계에 있고 같이 함께 성장해야 된다. 결국 대기업, 중소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성장해야 되고 또 노화 사가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지금은요. 이 내부의 갈등을 통해서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예. 국가 간의 경쟁 시대입니다. 국가 간의 경쟁. 그래서 그 국가의 어떤 국가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국가 안에서의 어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노사 이 간에는 서로 간의 운명 공동체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깊게 하고 어떻게 이것을 손을 잡고 함께 협력해 가면서 경쟁해 가면서 가느냐. 이게 저는 대한민국 궁극적으로 이 경제의 어떤 성장 동력 회복하는 관건이라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뭐냐. 크게 통합한다. 클 때자 통합했다. 네. 그 자리에 이제 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크게 통합한다라는 것은 크게 다스린다는 의미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법치주의라고 하는 부분, 공정한 법 질서. 그러니까 그동안의 윤석열 정권이 법의 도구화를 통해서 자의적 법 해석에 의한 통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것이 아니라 공정한 법치주의에서 법치 질서, 국가의 기강을 바로 잡아야만 통합이 되는 거고요. 예. 누구에게는 그 편익을 제공해주고 누구에게는 그 실질적인 이제 훼손을 시켜주고 또 저격하고 어떻게 보면 기획 수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통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한 법 질서를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삼권 분립하에서의 어떤 정치 체제가 완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또 포함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비상경제 TF도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선거하는 과정에서 먹사니즘, 잘사니즘 이러한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크게 이제 통합을 이루겠다는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뭐가 또 있냐면 그러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의 여야의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저는 이제 첫 꼬리가 하나가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여야가 대통령 선거하면서 공약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공통 공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윤석열 정권 하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저희들이 이제 회의를 하면서 여야 협상을 할 때 저도 원내수석인데 그러면 여야의 가장 협치의 가장 큰 물꼬를 한번 터보는 게 뭐냐. 대통령 선거라든가 총선에 있어서의 공통 공약을 같이 한번 해보자. 예. 근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는 거부를 했던 거였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번 물꼬를 틀 수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문수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라든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여러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약을 공통 공약을 만들어서 차기 원내 지도부가 한번 스크린을 해보고 거기에서 추진할 거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또 여야의 하나의 어떤 공통 공약수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쟁점이 있는 걸 가지고 실제 여야가 협치한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따른 해석이 달리 있는 거고 부동산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경제정책만 해도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기 해법이 때문에 전혀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해법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네가 한번 추진해봐라.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갖고 오는 거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선거도 하고 경제적인 정책에 대한 실패가 있다고 하면 정권을 잃는 거고 네. 또 성공을 하면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가 공통 공약을 한번 만들어봐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그러한 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집권 여당이 여당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야당의 야당 역할, 이재명의 야당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이제 당과 당, 여당과 야당의 그런 관계를 물어보셨는데요.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집권 권한을 부여받은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야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과 견제와 감시는 당연히 따르는 거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쟁이 아니라 경쟁을 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대안들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반박과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공통 추진 과제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해준 만큼 방금 박성준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과 당 그리고 원내의 지도부들끼리 빨리 만나서 그 지점에 대해서 빨리 물꼬리를 트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통합 관련해서 근데 한 가지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저희가 정의로운 통합 정부 그리고 이제 유연한 실용 정부 이렇게 내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의로운 통합 정부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통합을 하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법을 위반한다든지 어떤 선을 넘는 것, 우리 사회의 공동체가 통합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서로 합의한 최소한의 합의점 이것은 지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무조건적 통합은 아니다. 그렇죠. 그것을 예를 들어서 통합이란 이름으로 헌법을 위반해도 용서한다든지 이건 통합이 아니라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헌법 위반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그 쿠데타에 대해서 어쨌든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처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과정, 이런 어떤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최소한의 어떤 우리가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존중하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 그것을 동의하고 가야지 여기에 대해서마저도 문제 제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 사실은 이것은 통합이 아니라 공동체가 깨지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문제 인식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통합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제 우리가 당과 당이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과제는 과연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똑같은 인식을 하고 있는지부터 서로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상법 개정안 관련된 내용도 현재 경제 상태에 대해서 똑같은 진단을 하고 있는지 일단 그것부터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두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 통합의 과정에서 애초에 인식부터가 다르면 그 과정 진행할 수 없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몇몇 주요 직책에 대한 인사가 있었거든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입니다. 일단 발탁 배경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혔는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용산 사무실로 왔는데 꼭 무덤 같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다행히 준비된 게 있어서 인선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민석 국회의원을 지명합니다.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함께 갖춘 인사로 우리가 맡고 있는 위기의 극복과 민생 경제 회복의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입니다. 통상 파고 속에 국익을 지켜낼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강훈식 국회의원을 임명합니다.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고 치열하게 일하는 현장형 참모로 생각됩니다. 과거와 다른 네, 사실 어제 밤부터 몇몇 보도가 나가서 사실인지 여부 확인도 언론사들은 많이 했는데 김민석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고요.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전 통일부 장관이죠. 그리고 강훈식 의원은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바로 했습니다. 첫 인사는 어느 지점에 방점이 찍혀 있을까요? 여러 해석들이 역시나 있을 것 같은데 이현주 최고께서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저는 일단 이제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 내정자 그리고 위성락 안보실장 내정자 또 지금 이제 임명하신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이미
후보가 죄송합니다. 자꾸 후보라고 얘기해서 대통령께서 유세를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대통령께서 이 세 분 같은 경우는 후보 시절에 또 그 전부터 상당히 함께 많이 일을 해온 사이예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그래서 일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아무도 없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 인수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소통을 또 중시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정치권하고의 소통도 원활하게 되는 걸 좀 많이 보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보면 굉장히 순발력이 있는 분들이세요. 즉각적으로. 그래서 그때 그 내란이 일어났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다들 한 역할씩 각각의 분야에서,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한 역할씩 하신 분들입니다. 예. 굉장히 순발력이 뛰어난 분들이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외교 같은 경우에도 이종석 국정원장과 그다음에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 이런 경우는 두 분이 약간 결이 다릅니다. 그 분야에서. 근데 이런 어떤 약간 결이 다른 분들을 같이 함께 인선을 함으로써 조화를 또 깨하는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인사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유능함과 즉각적인 어떤 실용적인 즉각적인 업무 실무 능력. 능력, 이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왜 이런 인선을 했을까?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사람이 호흡이 중요하거든요. 다 설명하지 않고 눈빛만 딱 하는 거예요. 얘기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탁탁 맞는 거거든요. 네. 그 경험들을 김민석 총리 내정자라든가 강원시 비서실장, 위성락 안보실장, 이종석 국정원장, 위성락 안보실장이죠. 뭐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오면서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신뢰와 경험들이 쌓였는데, 이분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지도자를 얘기할 때 연륜과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연륜과 경륜. 나이를 들어가면서 그 업적들을 쌓아왔고, 경륜은 경험들이 많이 쌓아왔던 그런 업적들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분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따졌을 겁니다. 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큰 저는 인사의 기준은 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근데 이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도 정치 현장에서 사선을 하고 위기관리,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를 많이 해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각의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또 이제 안보라고 하는 측면과 국정원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외적인 관계에서의 이러한 조정들을 유성락 실장 같은 경우는 외교관으로서 많은 일들을 해왔고, 이종석 장관은 북한 문제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런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을 해왔다. 이렇게 볼 때는 저는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측면과 전문가라는 측면과 능력, 이런 것들을 갖고 결국에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인사들로 이번에 인선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능, 실용, 또 실무, 신뢰, 경험, 전문성과 호흡까지 함께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더 뭘 말씀드려야 되나 싶긴 한데 네. 일단 이번에 깜짝 발탁이 아니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인재 풀에서 이 인사가 이뤄졌다. 이거는 안정성을 전 택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에 대한 충성심, 국민에 대한 충성을 봤다라고 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과거의 행적에서 국회의원이 됐건 아니면 다른 역할, 공적인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을 위한 일들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안정성과 충성심, 국민에 대한 충성심이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수진 앵커 브리핑 뒤에는 어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민심은 어떤 판단을 했는지를 짧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개표 결과를 놓고 전국이 동서로 갈라졌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호남에선 이재명, 강원과 TK 지역에선 김문수 후보 지지세가 뚜렷해섭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과거와 다른 기류도 포착이 됩니다. 부산을 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부산에서 40.14%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에서 자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38.71%, 노무현 전 대통령은 29.85%였습니다. 역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넘지 못했던 40%라는 고지를 밟은 겁니다. 한국 정치 지형이 변하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통합을 약속했습니다. 통합은 유능함의 지표이고 분열은 무능의 결과입니다.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이 위기를 극복해내겠습니다.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과제가 남아있을까요? 네, 제가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역대 최다 득표수입니다. 물론 득표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더 높긴 했는데 득표한 표수는 역대 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 49.42%의 득표율은 민주당계 출신 대통령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인 것이고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저는 이 부분이 주목되는 것 같아요. 부산입니다. 부산의 득표율이 처음으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 중에서 40%를 넘겼다는 것이거든요. 부산 출신의 이현주 최고위원 하실 말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그래서 부울경에 많이 갔습니다. 예. 반 정도는 저희 지역구 외에는 반 정도는 부울경에 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조금 더 기대를 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한 45%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현장 분위기를 보면. 그런데 막판에 역시 조금 아쉬운 게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고무적인 결과고 앞으로 그런데 과제가 있다. 제가 부산에 가서 보니까 부산도 그렇고 이 부울경 지역이 예전에 남동 임해공업 지역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입지 여건이 좋은 이제 제조업 우리나라를 제조 강국으로 키운 지역들입니다. 근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떤 성장 비전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진정성을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실천해내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예.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같은 경우 부산은 해수부 이전을 비롯해서 해사법원 설치 그리고 글로벌 해양 강국으로서의 부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저희가 어떤 그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북극 항로 개척에 따른 항만 그러니까 부산항의 어떤 물동량을 세계 1위로 키우겠다 이 정도의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 다른 얘기도 많았지만 그래서 이런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요 부산 시민들이 그 동안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던 부산의 어떤 조선 해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산업들에 굉장히 실망해 있다가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정권 때 사실 제대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실망해 있다가 이 비전들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가슴이 뛰고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진정성 가지고 실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앞으로는 이 어떤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부울경, 영남은 저쪽의 텃밭이다. 국민의힘의 텃밭이다 하는 것이 깨질 수도 있다라고 예. 기대를 합니다. 이번에도 상당수는 좀 깨지는 추세를 봤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이게 한국 정치에서요, 이게 여러 이제 분석을 해보면 Y축이 굳건할 때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Y축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도를 볼 때 우리가 Y축 경부 라인을 쉽게 얘기하면 경부 네. 라인이.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부산 출신으로서 부산에 기점을 해서 표를 일정하게 얻었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우리 이재명 후보도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울 경기라고 하는 수도권과 부산을 잇는 이 Y축이 형성돼서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 충청권이 표를 얻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부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사실 원래 이제 부산이 원래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의미가 됐는데 90년대 YS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산이 사실 이제 보수화로 바뀌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삼당 통합 때문에 그 그러네요. 이전에는 예. 사실은 민주화의 부산의 기점이 됐는데 보수화됐지만 이제 이 시점에서 40.14%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새로운 어떤 표층들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민주주의 역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동서 갈등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동서축으로 봤을 때 딱 이제 서쪽은 민주당, 동쪽은 예. 뭐 국민의힘 이렇게 돼 있는데 과거의 인구 분포를 보면은 민주당이 실질적으로 표의 분포를 볼 때 다수당이 어려운 구조였어요. 영남이 워낙 많으니까. 예. 근데 인구가 어느 날 바뀌다 보니까 경기도가 한 1,450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이현주 의원님 용인시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가져오게 되고 40대, 50대라고 하는 인구의 주축들이 수도권이 이제 많이 주축이 되면서 그 힘이 이제 민주당이 원내에서의 국회의원 선거에 다수당이 된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부산 같은 경우도 얻었을 경우에 이제 큰 힘을 발휘한 건데 이번에 또 다른 어떤 전환점이 온 것이다. 이제 부산이 우리 민주당의 새로운 어떤 큰 흐름에 있어서의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더 다가간다고 하면은 부산에 있는 표심들이 더 앞으로 민주당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 후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글로벌 해양 강국에 대한 그렇죠. 비전이 네. 있잖아요. 그게 정말 저 스스로가 정말 가슴이 뛰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 집안이 다 조선 해운 쪽에 해양 쪽에 다 종사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한진 해운이 이렇게 몰락하면서 부산의 글로벌한 해운 회사가 거의 없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글로벌한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수도권으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굉장한 어떤 그 한처럼 맺혀 있습니다. 네. 부산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한 거예요, 이번에. 이것은 그냥 비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와, 이번에는 정말 뭔가 이걸 실천을 하면 부산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죽어가는 이 남동쪽의 제조의 지역들이 살아날 수 있겠다. 예. 저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그 해양 강국과 관련한 그 아이디어는 제가 작년에 우리 최고위원 선거 나가셨을 때 인터뷰할 때도 그 부분을 많이 또 밝혀주셨는데 이번에 네. 아이디어를 또 공약으로 많이 제공하셨어요? 네, 뭐 제가 혼자 다 한 건 아니지만 저도 많이 얘기하고 예. 또 북극 항로 이런 문제들은 다 같이 이렇게 토론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예. 근데 진짜 어쨌든 어떤 지역이 잘 되려면 그 지역에 특화된 그 지역 입지 조건이 좋은 이런 것들이 발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든 간에 이러한 어떤 경제에 대한 감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딱 얘기를 하면 그거 맞는 얘기인데 이러면서 바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앞으로 기대를 하고 또 이것은 사실은 당을 떠나서 정권을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해내야 되는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무경영 의원. 네. 부산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인천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부산에 많은 것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시작입니다. 여러 가지 해수부나 여러 가지 비전을 제시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에서는 각 지역에 맞게 전체 국토의 균형 발전을 더 넘어서는 지역의 특색을 살리는 발전을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정말 많은 지역의 청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청년들 중에 우리 지역 정말 살기 좋아요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산 청년, 대전 청년, 경북 청년, 대구 청년, 광주 청년까지 모두가 힘듭니다. 청년들이 다 힘들기 때문에 부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이런 부산처럼 많은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가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방금 이제 부산의 득표율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신 건데 부산시장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부산의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 선거고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따라서 부산뿐만 아니라 지난 선거에 비교해서 이번에 더 많은 득표를 한 모든 지역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인천이 되었건 서울의 어느 지역이 되었건 그 지역이 왜 이재명을 더 선택했는지 왜 더 많은 표가 나왔는지를 우리가 고민을 하고 받은 표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진짜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 사실은 수도권에 중산층 밀집 지역 그리고 중도층은 사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득표율이. 그래서 저희 그 용인 지역도 용인 수지 쪽이 반 정도 있는데 여기도 아주 전형적인 중도층들이 많이 사는 곳이거든요. 네. 중산층들이. 근데 여기에 70대들
이분들이 60대, 70대들이 변하셨어요. 근데 그게 왜 변했는가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 양식이 있지. 그런데 이번에 이 쿠데타 이거는 용납을 할 수가 없다. 예. 그래서 이번에 바뀌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짧게 한 3, 40초씩만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세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모시기는 어렵죠, 저희도.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여야 이제 패널들의 토론으로 주로 구성을 했는데 오늘 취임 첫날 특별한 날이어서 세 분의 목소리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을 택한 유권자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모든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씩을 하신다면요. 마지막으로 이현주 최고위원님. 네, 대통령은 원래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당선이 되고 나면 당연히 그분들도 국민으로서 대통령이 함께 포용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그 말씀은 저는 굉장히 고무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을 뽑지 않은 분이라도 그분들의 말씀을 저희도 국회에서 잘 듣고 그리고 이분들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수용해서 또 실천을 하고 유연하게 가실 때 그러면 이렇게 좀 쳐다봐 주시고 예. 얘기도 좀 들어주시고 같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 예. 기대합니다. 네, 박성준 의원님.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오랜 이제 정치 생활을 하면서 잘 훈련되고요, 경험도 많고 또 검증된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외적인 여건이 상당히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검증된 후보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펼쳐졌다. 그러면 이제 이 순간에 온 국민을 좀 하나로 묶을 수 있으면서 그러려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경제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올해 한 해 업적들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제 최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민심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방향에서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유연한 실용정부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방향성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서 성공한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이 저는 역사적 소임이고 민주당에 지금 많은 의원들, 170명이 넘는 의원들이 그 마음을 다 갖고 있어요. 예. 이 정부 성공해야 된다. 그 절실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이 초심을 저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하면 방향성과 우리 민주당의 의원들의 합의된 그 마음, 하나된 마음, 그러고서 이제 온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이 세 가지가 지금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잘 순항해서 성공한 정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정부에 대한 당부이자 스스로에 대한 각오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흔히 청년 세대를 미래 세대, 청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청년 세대들은 미래가 아니라 현재 세대입니다. 청년들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을 육성해야 될 대상 취급 또는 2군 취급, 마이너리그 취급하는 경우가 대한민국에서 왕왕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또 하나의 동등한 동료로서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지로서 인정해주는 그런 대한민국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재명 정부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세 분의 선대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고 선거 때 많은 역할을 하셨던 세 분을 모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앞으로의 활동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일에 늘 만나는 정치 고수 두 분입니다. 그리고 두 분을 한 번에 만나는 것도 한 달 만의 일입니다. 우상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김성태 국민의힘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첫 인선이 있었는데 이 메시지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볼까 싶습니다.
사선의 김민석 의원이 초대 국무총리의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비상계엄을 예언했다고 해야 될까요? 예측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신뢰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실은 정치 경력이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오래됐죠. 사실은 YS 대통령 시절부터 선거에 출마했고요. 한 18년 정도를 쉬었지만 이제 다시 복귀해서 바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 능력 있는 분이고, 제가 아주 친한 사이인데 보면 굉장히 영민하고 예. 판단력이 빠르고, 그리고 천상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에 능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땐 여야 관계에서도 굉장히 슬기롭게 풀어갈 적임자를 지금 임명한 게 아닌가,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저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사 전문을 제가 오늘 좀 나름 공부를 하려고 예. 이걸 쭉 이제 분석하셨어요? 7페이지에 가량 되는 내용인데, 저는 상당히 그냥 이 취임사도 짧은 이 조기 대선 기간 대통령 당선이 다 돼 가는 그런 시점에서 참모들이 이렇게 상당히 급하게 만든 취임사가 아니에요. 예. 오랫동안 이 상당히 좀 갈고 닦은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취임사 자체가 그렇게 크게 헌결 짚을 문제를 제기할 만한 내용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이재명 지금 대통령은 상당히 특히 인선에서도, 제가 이번에 낙점하시는 분들 이게 하루 이틀에 보고 낙점하는 사람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 예. 이분들 김민석 지금 이제 총리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사실상 86 운동권 여기 앞에 계시는 우상호 또 대표가 제일 마탱이지만은 한 2년 후배 되죠, 2, 3년? 1년이. 아, 1년 후배죠. 같은 시기에 활동을 그래서 오래 그렇죠. 하신 거죠. 저는 항상 86 운동권 세대 하면 이제 우상호 이제 대표가 그때 이한열 열사의 그런 장례식 때 참 절규했던 청년 우상호의 예. 모습을 제가 그대로예요. 올리고. 예, 근데 김민석 그때하고 지금하고 그대로. 지금 현재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도 서울대에 있으면서 미문화원 그때 사건이었죠. 아마. 예. 그때 저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일을 벌리면서 또 YS 시절에 그냥 정말 혜성같이 등장한 그런 선수였어요. 그래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께서 상당히 실력 있는 선수들, 내공 있고, 저는 작년에 이 참 비상계엄 이야기를 끄집어낼 때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좀 술을 좀 하면은 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안 되면 한번 해버리지, 싹 썰어버리지, 이런 비슷한 노트는 있었거든요. 예. 나도 그걸 언뜻 접근의 이야기를,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든 그거는 막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는 두 번 다시 안 나와야 된다. 아무리 치중이지만은. 근데 어떤 경로로든지 하여튼 당시 김민석 수석 최고는 지금 총리 내정자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딱 터뜨렸잖아요. 우리가 또 막 공격을 했지만 그게 작년 12월 3일 현실화됐어요. 예. 그게 처음엔 음모론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대단한 촉을 가진 사람이죠. 대단한 촉이다. 예. 결국 정리하면 실무 경험, 그리고 이재명 후보 시절 또 이제 당 대표 시절부터 맞춰왔던 그런 호흡,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 물론 비서실장까지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정치인들 3선, 4선, 5선 이 중량급 정치인들을 발탁한다는 거는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실무형으로만 꾸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정무적 판단을 하면서 끌고 가겠다. 그리고 이제 취임사에도 있지만 되게 통합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후보가 선거운동 유세 기간 중에 했던 통합에 대한 강조가 그냥 말로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통합의 기초에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강훈식 비서실장 바로 이제 임명이 됐죠. 비서실장은 참모니까 바로 임명을 했는데, 삼선의 강훈식 의원, 국민의힘에서도 합리적인 인사라고 평가하는 분입니까? 아, 그렇습니다. 저는 직접 국토교통위 제가 간사할 때 그때 초선 의원으로 같이 참여를 해봤지만 상당히 합리적이면서도 참 총명하고 또 그나마 객관적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소장 계획파의 역할을 하면서도 보통 소장 계획파들은 또 주류들하고 이렇게 좀
상당히 또 담이 쌓아지면서 이렇게 질러대는 건데 이 친구는 나름 소통도 하면서 또 소장 개혁파의 목소리를 가지고 일정 부분 자기 정치를 좀 만들어간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소금 같은 역할이 됐죠. 예. 그리고 나중에는 뭐 이재명 지금 후보의 이 대선 뭐 이런 공간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해낸 그런 사람입니다. 상당히 충청도 출신이면서도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좀 전에 우상호 대표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실패는 정치를 실종시킨 거거든. 더군다나 작년 4월에 여소야도 전국을 국민들이 만들어주면 가장 먼저 자기가 고민해야 될 게 정치 복원인데 되려 정치를 갖다 담을 쏴버리고 통치를 가지고 이제 제압을 해버리겠다. 그게 13 비상계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빅3가 이거예요. 국무총리, 비서실장, 정무수석이에요. 이 세 사람이 결론은 정치를 통해 가지고 결국은 이 정책이 정치를 이기는 경우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즉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하고 협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대 야소 전국이지만은 더욱더 정치를 이렇게 중시 여기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각오를 제가 좀 엿볼 수 있는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을 보면서 한 가지 더 제가 주목하는 것은 세대 교체형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알면서도 미래 세대를 키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학번으로 보면 90년대 학번 네, 등장 아닙니까? 73년생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출마했을 때 같이 붙었던 예. 일종의 경쟁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분을 끌어들여서 비서실장까지 시켰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요. 나이로 보더라도 상당히 패기 있고 젊은 세대를 비서실장에 앉힌 건 국가를 좀 더 젊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의지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포석을 이렇게 쭉 인사해서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눈에 띄는 게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장 눈에 띄어요. 네. 잘 아시겠지만 비서실장은 역대로 뭐 김기춘 비서실장이라든가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경륜 있고 나이가 좀 더 있고 이런 분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세대 교체형 비서실장을 기용했다는 것에서 저는 이제 우리 대통령 신임 대통령의 어떤 미래에 관한 의지 이런 것들을 좀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네요. 세대 교체라는 부분, 물론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그 부분을 언급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방점을 찍어주셨습니다. 그 부분 주목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인선이 계속 발표가 되겠죠? 그렇죠. 어느 내일- 정부나 출범하면은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나오니까요. 내일 정도는 이제 보통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은 3일 이내에 대통령실에 이제 수습급은 마무리를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정부는 아무래도 지금 총리가 이제 국회 동의를 얻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2조 또 대행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장관 조각을 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제청을 받게 되겠죠. 예. 뭐 그런 모든 작업을 하려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특히 이제 정무수석, 뭐 이런 민정수석 이런 핵심 쉽게 말하면 인사와 조직을 검증해내고 또 이렇게 조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 라인업부터 하는 게 제일 우선이죠. 예. 그러니까 내일 나 되면 아마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나 정책 네. 뭐 이런 쪽은 아마 발표 있지 않나 예. 보고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지켜보면 거의 이제 대통령 참모진들은 윤곽이 다 나오겠네요. 그렇게 봐야죠. 예. 이제 예를 들어 지금 과거에도 보통 삼실 체제에서 삼실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장 이렇게 지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장 후보자도 지금 이종석 전 장관은 뭐 안전히 통일 문제, 대북 문제 베테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경험이 많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통합적이고 바로 투입해서 바로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 계속 기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율성 높은 정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성락 안보실장도 외교관으로서 아주 잔뼈가 굵은 아주 뛰어난 외교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여기서도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실패했다고 평가되어지는 외교적 위상을 복원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거고요. 예.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출신들을 골고루 잘 발탁하고 있다. 그래서 초기 첫 인사는 대단히 저는 성공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4명의 민주당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대통령을 포함해서. 대통령 강훈식 의원도 이제 들어갔고
강유정 대변인, 위성락 의원까지. 그러면 4명의 의원이 비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보궐선거하는 거죠?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은 보궐선거하는 이재명 거고요. 대통령 자리부터 인천 계약부터가 보궐선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충남 이제 아산도 장관은 되겠네요. 이제 뭐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은 대통령실에는 이제 사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국회의원직. 그럼 당연히 이제 보궐선거 대상 지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두 지역구가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나머지는 아마 비례대표니까 김민석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도 예. 총리 인준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 국회의원직은 아마 사퇴를 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보통 근데 전에 보니까 정세균- 국회의원 출신이 그 총리를 맡아서 지역구 의원 경우에는 사퇴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네. 좀 지켜봐야 하는 될것 경우도 있고 뭐 안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예, 그렇군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에서 이어받아서 승계하게 되겠군요. 예, 승계가 되고요. 그렇게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인사 얘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어제 민심의 선택에 해석과 분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먼저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진행된 국회 로텐더홀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학 선배인 권 원내대표는 악수를 한 뒤 곧바로 손을 뒤로 빼는 모습이 포착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취임 연설을 들으면서 모두가 박수를 칠 때 혼자 두 눈을 감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여러 언론사의 카메라가 두 사람을 집중해서 담은 이유는 지도부 책임론 때문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이 기득권 정치인의 구태 정치를 허물 기회라고 적었고요. 박정훈 의원도 새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의총을 열어서 수습책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갈까요? 네, 선거에 승리와 패배가 있습니다. 패배는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고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는 누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밝힌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 쉽게 말하면 보수 정치의 본산인 지금 국민의힘이 저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걸 방증하는 거죠. 예. 이런 큰 선거에서 실패하고 또 선거를 지고 나면은 가장 먼저 책임지는 게 정치인의 도덕적인 그런 간섭이에요. 갈래고. 예. 즉 비워야 됩니다. 비워야 당을 일신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변모를 갖추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 나오는 건데 지금 현재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참패를 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어정쩡한 당의 처신이었거든요. 특히 건정시의 건성동 이 투톱 체제에서 살살 헌재 파면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그건 정말 신속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그런 선거기를 통해서 전련을 시키고 예. 또 윤석열 측근의 호가호위 세력들 좀 책임질 선수들 같은 경우는 자진해서 패족을 선언하고 이선 후퇴하고 다음 총선에서 불출마 선언 정도 하고 결기 있는 선수라면 배지 몇 개라도 던지는 그런 좀 진정성이 있어줘야 그래도 이 당이 변화될 건데 지금 어제 대선을 마치고 그런 엄청난 참패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는 지금 선수 하나 나오지 않잖아요. 네. 그럼 저 상태에서 기존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당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자정의 노력을 할 것이며 네. 국민들에게 어떻게 다시 살 겁니까? 1년은 금방 옵니다.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 순식간에 와요. 그럼 앞으로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 자리 그 보궐선거 뭐 여러 몇 개라도 곧 이제 뭐 올 가을에 또 보궐선거가 나올 건데 어떻게 치를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저도 정치를 20년 넘게 했습니다만은 참 지금의 국민의힘의 그런 뭐 지도 체제의 저 문제점은 정말 아무리 보수 정치지만 이러지 않았는데 네.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당정 관계 가져가면서 이 그냥 정치의 도리란 게 없어져 버렸어요. 통탄할 지경입니다. 네. 저희들도 사실 3년 전에 대선을 패배해 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선거라는 것은 뭐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패배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바로 그 다음을 준비하는 가장 첫 번째 바로미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3년 전 이재명 후보가 선거에 지고 모든 책임은 자기한테 있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지도부가 총사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송영길 대표도 사퇴하고 그래서 저는 이 내일 의총을 통해서 뭘 결정하더라도 지금 지도부들이 이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입장 표명을 하고 의총에 들어가야지. 예. 그 입장 표명도 안 하고 의총에 들어가는 패배 지도부를 제가 지금 한국 정치 사상 처음 봐요. 그래서 희한한 정당이네. 그래서 아니 당장 그것에 대해서 내일 반려할지라도 의총에서 지도부는 당연히 이 책임을 우리가 진다. 예. 이렇게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퇴하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한 사의 표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다음 근데 수습을 위해서는 어떤 게 좋으냐는 지혜는 다시 모으더라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엄청나게 참패했는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럼 국민들이 화가 나서 그다음에 또 심판하려고 하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책임지는 정치 세력의 모습, 특히 누가 봐도 이번엔 윤석열 대통령 심판 선거였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가도록 옆에서 조언하지 못한 핵심 측근들은 네. 책임을 져야 돼요. 친윤계의 책임들을 두 분 다 공통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제가 전에부터 계시는데 이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했었습니까?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그대로 살아 움직이는 국민의힘의 대선 전략은 어떤 경우든 국민들에게 네. 감흥 감동 없다. 이분들이 대선 전략이라는 게 실컷 8명의 그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경쟁력을 만들어가서 그 후보를 잘 디자인 포장해서 이재명 지금 후보가 이렇게 우리 김문수 후보 자체의 이미지나 정책과 비전이 읽혀지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뭐 한쪽에서는 이게 하고 나도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 후보가 비춰지냐 이거예요. 그 볼상선언 대한민국 정당사에 공당에 후보가 선출되고 새벽 되니까 그게 바뀌어져 가지고 그런 볼상선언 모습을 연출한 그 대선 전략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척근 세력들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책임지고 이 당을 비워야죠. 그래야 비워야 된다. 뭔가 예. 새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어제 제가 개표 방송하면서 국민의힘 패널 한 분은 그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물론 개표가 진행돼서 최종 득표율을 가지고 분석한 건 아닌데 친윤계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되어 있는 강원 지역에 지난 대선 때 득표율만큼이 안 나오더라. 그러면 친윤계에 대한 심판을 주민들이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더라고요. 또 다른 지역, 뭐 울산이라든가 그 외의 지역도 이렇고. 그래서 그런 뭐 지역별 분석도 같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친윤계가 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앞으로도 꽤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이죠. 내일 의원총회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강원도를 주로 전담해서 다녔잖아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 지역구를 다 돌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 친윤계 의원들이 김문수 후보 열심히 안 도왔어요. 아, 그래요? 선거운동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하는 척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마 그분들 마음속에는 한덕수로 갔으면 더 성적이 좋았을 텐데 김문수 후보가 버티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과거에 자기 선거 때 그분들 자기 선거할 때 비교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저보다도 얼굴을 덜 비쳤어요, 강원도에서. 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분들이 지금 제가 볼 때 이렇게 물러나지 않는 것도 전혀 반선거 성찰이 없는 거예요. 예? 계속 한덕수한테 양보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이 되며 어떻게 환골탈퇴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같은 당 원내대표 출신이 김성태 의원도 저렇게 통탄하시는데 저는 오늘 하루 도대체 선거에 패배한 정당의 메시지가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예. 자, 그리고 40%를 살짝 넘긴 김문수 후보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오늘 이제 뭐 자신이 살고 있는 관악산 뒷산을 또 올라가서 철봉도 하고 또 뭐 유세 기간에 또 그 피를 나름 풀어보는 막 그런 힐링의 시간도 잠깐 갖추는 그 모습을 봤어요. 저도 며칠 전에 마지막 이제 유세를 앞두고 제주를 갈 때 제주 가시면 4.3 묘역 참배하고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 치열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적이 있는데 왜 그걸 갖다 강조하지 않느냐. 결국은 오늘 보십시오. 오늘 그런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은 민주주의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지금 현재 기존의 지도부들이나 국민의힘 구성 그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는
아주 정말 뼈아픈 이야기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자신이 정치라는 게 이게 자신의 출세의 어떤 도구로 이렇게 정치를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걸 다 걸고 자신을 위해서. 그것도 민주주의 소양이라는 건 정치의 가장 근본인데 그게 없는 정치 집단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뭐 나름 이번에 그래도 의미 있는 뭐 성적표는 손에 쥐었습니다만 저걸 여차 잘못하면은 지금 이 상황에서 40%대를 넘긴 지지율을 받은 상황은 그래도 우리 당이 국민들한테 괜찮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흘러가 버리면 정말 위험해진다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김문수 후보님의 그런 과거에 그래도 민주화 운동, 노동운동을 통해서 그 처절한 자신의 삶을 되돌이켜보는 그런 좋은 중요한 시간으로 삼고 그다음에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길 저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조금 전 전국 지도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게 서쪽 동쪽이 이렇게 딱 갈린 것처럼 보이는데 언론에서는 이렇게 방송에서도 그렇고 그래픽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세부 지역별로 들어갔을 때는 또 앞서 저희도 이수진 앵커가 짚어줬는데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의 경우에도 과거에 비하면 득표율이 많이 올랐다는 점, 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고 뭐 김문수 후보가 앞서긴 했습니다만 이전 선거와 좀 다른 모습들이 펼쳐졌다는 것은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려야 시청자들께서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그러면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명령 뭐라고 봐야 될까? 두 분께서 각자 한 말씀씩 해주시고 또 상호 토론도 잠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역을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는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예. 경제가 너무 어려워졌다. 이게 제일 공통된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고관여층들은 확실히 민주주의 회복을 되게 계엄령으로 망가진 민주주의를 회복해 달라.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요. 아마 대통령께서도 지금 통합의 기초에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경제 살리겠다는 얘기를 가장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이 대선 기간 중에 들었던 민심 이거를 좀 잘 알고 그걸 실천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재명 정부의 성패나 아마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끌고 나가느냐,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올해가 강복 80주년, 헌정 76주년이지만 이렇게 뭐 정치 진영 간에 이렇게 참 갈등과 반목 대립 그러니까 이 팬덤이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형성된 가운데 이렇게 참담한 사회가 된 것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3 비상계엄의 그 정치적 오판은 올고지 이번 대선을 통해서 집권 세력인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받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국민 통합에 가장 우선적으로 이제는 오늘 취임사를 통해서도 밝혔지만은 자의 진영이든 우의 진영이든 보수의 진영이든 진보의 진영 문제는 없다. 대한민국의 문제만 있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그거는 바로 국민 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으로서 모든 역량을 다 가져주시길 저는 당부드립니다. 예.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국회도 그렇고요. 각 정당에서도 그렇고 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통합 문제는 이번에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너무 이 비상계엄을 거치면서 갈라진 측면이 있어서 좀 해소돼야 될 것이고 그게 지금 정부의 첫 일성이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여야 간에 일단은 여야 간의 대화 창구를 복원해야 될 거고요. 예. 그런데 그러려면 일단 이제 야당이 수습이 빨리 돼야 이제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될지도 좀 사실은 조금 애매하니까요. 그래서 빨리 의총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일정들을 가지고 수습을 해내시는 거죠. 민주당도 원내 지도부가 이제 바뀌게 그렇습니다. 되겠죠. 바로 원내대표 선거에 들어가고요. 지금은 전체가 교체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교체기에 훨씬 더 대화의 통로를 만들고 또 좀 더 다른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서 좀 다른 정치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대통령은 또 대통령 아젠다를 분명하게 또 제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 아젠다를 놓고 이제 여야 간에 여러 가지 뭐 토론을 해야 되겠지만 정권 초기에는 위기 극복에 관한 여러 가지 뭐 견해가 다르더라도 이 초기에는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대승적으로 야당의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 선대위에서 또 통합 맡으셨었잖아요. 예, 저는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제 과거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했을 시에 많은 그때 이제 보수 진영의 우려가 좌파 세력이 이제 집권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난리가 날 것이다 그랬는데 근데 예상을 뒤엎고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려 IMF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뭐 노사정 위원회를 만든다든지 이래서 국민 통합을 주창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빠르게 IMF를 극복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거든요. 저는 그런 지금 이 상황은 IMF 때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대통합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뭐 그런 뭐 기구라든지 그런 뭐 이제 대립과 반목을 좀 불식시킬 수 있는 그 정치부터 복원이지만은 그런 폭넓은 정치 원로 또 뭐 이런 여야 관계 이제 진영의 어떤 자기 편 자기 사람들로만 이렇게 어떤 국가를 운영해 나가고 그런 그림이 아니라 좀 폭넓은 대한민국의 통합의 그림으로서 이제 국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두 분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뵈서 참 좋았고 이제 계속 자주 뵙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치르느라 두 정당과 또 두 위원장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런 사람은 그냥 나. 듀오링고 듀오링고 공짜 영어 공부 듀오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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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면서 배우는 듀오링고 영어도 다른 외국어도 쉽게 배우는 듀오링고 40개 언어 모두 무료. 우리는 이 땅에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다. 서울의 중심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The Parkside, 서울. 여기 완전 꽉 찼어. 꽉 찬 이 맛이지. 20가지 영양소가 빈틈없이 꽉.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해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보면 지난 정부의 출범 첫날엔 코스피 지수가 14.25포인트, 0.5% 떨어졌습니다.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으로 출범 100일 때까지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새 정부라는 막연한 기대감만이 아니라 반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의 마침표를 찍은 점, 코스피 5000 시대에 대한 열망 등이 시장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이 추세를 이어가는 겁니다. 투표로 확인된 국민의 명령은 통합과 더불어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에 있으니 이젠 힘을 모아 국민 명령을 실천할 때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완전 빠졌어요. 나한테? 아니요, 밀가루가. 밀가루 빠진 지구식단 두유면으로 좋아하는 면을 마음껏. 당신의 식탁에 지구력을. 풀무원 지구식단. 피곤해. 약국?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루나민 골드. 약이니까 다르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도 아루나민 주세요.
네,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